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쇼핑몰 사업 중에 신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구두, 운동화, 슬리퍼, 단화, 워커 종류는 상관없죠. 왜냐고요? 사람들은 늘 옷에 맞춰서 신발을 사거든요. 옷은 유행을 타지만 신발은 그렇지 않죠.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지 않나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수년이 흘렀지만 쇼핑몰 사업을 열지 않았죠. 왜냐하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소망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제가 이렇게 사연 남녀의 글을 적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글의 주인공은 저보다 2살 위의 오빠죠. 저희 오빠는 니트족입니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더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한심하게 보거나 겉만 보고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는 게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오빠를 보면 그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만 듭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걸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걸까? 아니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건 아닐까? 번아웃 증후군처럼? 아니요. 오빠는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오빠의 최대 경력은 딱 1달이었죠. 오빠, 왜 집에 있어? 일하러 간다더니. 몰라. 짜증나서 그만뒀어. 오늘이 3일째 아니었나?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요새는 일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갔어. 그냥 지각해서 안 간 건 아니고?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고.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고. 그저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빠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눈을 뜨면 게임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을 좋아하죠. 문제는 그런 오빠에게 가족들 중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들에게만은 유독 관대하시죠.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조금 기다려주면 된다. 머리는 좋은데 그걸 썩히는 거다. 이런 뜬구름 잡는 말만 하십니다. 그러는 저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2살 차이라는 게 우습게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만약에 오빠가 아니라 제 동생이었으면 정말 빈말 아니고 몇 대 때리고 밖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라는 존재가 그렇죠. 목구멍까지 화가 차도 삼켜내야 했어요. 설령 제가 오빠에게 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놀라서 쓰러지실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성품이 온화하시고 수더분하셔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실 테니까 말이죠. 엄마 아빠는 화도 안 나? 오빠 핸드폰 요금 봐봐. 무슨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게임 아이템 사고.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돌아. 자기도 오죽 답답하면 게임을 하겠니?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 다들 취업 힘들다고 난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 너도 그랬잖냐. 게임하면서 돈 쓰고
그건 나 17살 때 딱 한 번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랬고. 더구나 지금 오빠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29이야. 됐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만 말하고 딱 거기까지만 해라. 오빠도 생각이 있겠지. 매년마다 취업이 힘들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늘 그때가 최악이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역대 최악이라는 뉴스가 도배를 했죠.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취업할 사람은 어떻게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비록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제가 쓸 돈도 벌고 부모님에게 큰 돈은 아니라도 용돈까지 드렸죠. 근데 오빠는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돈을 타가기 일쑤였고 그것도 모자라 학원비에 독서실비까지 타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했나?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 오빠가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더구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게 보통이었고 어떤 날에는 저녁이 다 되어서 눈을 뜨곤 했죠. 높은 굽에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씻지 않아 기름이 잔뜩 핀 머리에 배를 벅벅 긁는 오빠와 마주치면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오빠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 내내. 그냥 단순히 자기 방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는 거라면 딱히 부딪힐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빠는 헤드셋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했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은 물론이고 환호성, 고고고, 킬킬킬 같은 앞뒤 없이 반복되는 이상한 말을 끊임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일찍 잠에 들었다가도 오빠의 괴성에 잠을 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빠 방이 바로 제 옆방이었기에 그 소음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좀 조용히 좀 해. 잠을 못 자겠잖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오빠는 짜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죠. 진짜 상황 파악 못하냐? 그날이야? 왜 짜증이야? 시끄러우면 나가서 살면 되잖아. 빨리 안 나가? 너무 기가 차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니 방문을 사이에 두고 오빠가 낄낄거리며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서 찔끔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한 번에 나오는 법이 없어서 꼭 2번씩 상을 차리게 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죠. 명절에도 친척들이 한 소리 하는 게 싫다고 한 번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안하 무인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답답했던 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두 분은 늘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공부? 그런 거 못해도 돼. 괜찮아. 그래. 우리 아들, 딸 둘 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거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늘 긍정적이고 순한 부모님. 오빠가 저렇게 된 것에는 어느 정도 부모님의 영향도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척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가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제시하더군요.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독립해라. 혹은 오빠라는 인간과 인연을 끊어라. 말은 쉽죠. 저도 아쉬울 것도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오빠가 40이 되어서도 반 100살이 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저렇게 살게 된다는 상상을 하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오빠, 적어도 자기 방은 좀 치우자. 이게 뭐야? 아이씨,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왜 또 성질이야? 아이, 솔직히 그렇잖아. 퇴근하고 내가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이 장사 끝나고 오셔서 다 큰 아들이 어지럽힌 걸 치워야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가 먹은 밥그릇도 그대로 둬. 물에만 담그라고. 꼴랑 220 받는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냐? 유세? 그러는 오빠는 뭘 하는데? 게임 아이템 거래하냐? 난 공무원 준비 중이잖아. 호봉만 오르면 너랑은 비교도 안 돼. 난 게임하는 거밖에 못 봤거든? 공무원은 준비만 하면 호봉이 오르나 보지? 그건 몰랐네 내가. 대단하세요 아주.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 건드네? 여태 맞을래? 오빠와의 다툼은 하루가 멀다 해서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셨죠. 그런데 묘하게 이런 싸움에서는 두 분 다 오빠 편을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오빠가 저에게 말은 좀 거칠고 막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은 느긋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건 부모님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과 함께 눈에 불이 번뜩하기도 했죠. 어릴 때는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오빠랑 정말 제대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니 너는? 왜 그러게 가만히 있는 애를 또 건드려? 왜 오빠가 몸이 안 좋다고까지 말했으면 그만했었어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매일 몸이 안 좋아? 사람이 매일 아파? 그럼 왜 병원에 있지? 집에 들어 누워 있어?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아이 됐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야. 계속 화를 내면 너만 안 좋아. 결국 다 너한테 돌아와, 응? 아니 평생 저렇게 살면 어쩌려고? 아빠는 무섭지도 않아? 아빠는 말이다. 자식들을 잘 키워야겠다. 그런 의무감 없어. 의무라는 건 족쇄 같은 거야. 그리고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너희가 그저 잘 자라줘서 고마워만 하는 거지. 너희 오빠도 그렇다. 비록 취업은 못하고 네가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큰 사고 한번 치기랬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 하냐? 안 그래?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난 그거면 됐어. 앞으로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 심장 안 좋은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싸웠다거나 오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건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솔직히 외로웠죠. 동그라미 마을에 사는 세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빠를 반은 포기한 상태로 지냈죠. 술을 먹든 게임을 하든 휴대폰 비가 얼마나 나오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제가 32, 오빠가 34이 될 때까지 쭉 살았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쯤 27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드린 제 용돈이 고스란히 오빠의 손에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제가 직접 산 봉투 그대로였기에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순간 눈에 불이 번쩍 났습니다. 오빠가 뭔데 이걸 가지고 있어? 저는 봉투를 낚아채서 내부를 확인했죠. 맞네. 이거 내가 드린 돈인데 왜 오빠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쓸 곳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내가 억지로 뺏냐?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지랄이네. 너는 왜 성격이 그따위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도 내가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렇게 번 돈이야. 다리가 퉁퉁 부어서 구두를 몰래 벗었다가도 다시 신으면서 그렇게 번 돈이라고. 차비 아까워서 걸어다니고 식비도 아까워서 도시락 싸서 다녔다고. 저는 흐를 것 같은 눈물을 누르면서 소리쳤죠. 근데 오빠는 그때서야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떼고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그러래? 아님 고맙다고 하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더군요. 그날은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날이었죠.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흔히 여초회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들이 9, 남자들이 1 정도의 비율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없이 잘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그 문제에 솔직히 제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동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지만 방관하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똑같이 보였죠. 저의 인사는 무시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늘 저 혼자만 남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 커피 한 잔도 마셔주지 않았죠. 더구나 잔심부름까지 모두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재밌지 않아서, 남 험담을 하지 않아서, 제가 무엇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지, 자신들이 왜 저를 따돌리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였죠. 야,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전 결국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 오빠의 멱살을 잡아 끌고 거실까지 끌고 와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지지 않고 반격했지만 전 이미 반쯤은 미쳐있는 상태였죠. 블라우스의 한쪽 소매는 다 뜯겨나갔고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혔습니다. 오빠의 한쪽 눈도 크게 부풀어 있었고 제 입술도 찢어져 있었죠. 저희 둘은 씩씩거리면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니? 아주 좋아 죽겠어. 부모님은 늙어가는데 네 눈에는 안 보여?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너 설마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부모님은 저희의 얼굴 상태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왜 오빠가 제가 부모님께 준 용돈을 가지고 갔는지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랬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는 거의 발작하듯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왜 용돈을 탔으냐고. 실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뭔데? 다들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왜 받는데? 아버지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죠. 네가 고3 때 너희 엄마 신장 이식 수술을 오빠가 해줬다. 그때는 네가 많이 힘들 때여서 우리끼리만 알기로 했다. 저는 오빠를 받고 오빠는 미소를 흘리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뭐? 그래서 오빠가 합병증이라도 온 거야? 검진해봤어? 이상 있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엄마, 저 새끼 신장 떼줘. 내 거 줄 테니까. 아니, 너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 어머, 어떻게 그런 고귀한 일을, 부모님께 신장을 드리는 저런 오빠를 가져서 난 너무 감사해. 이럴 줄 알았냐고. 장난해? 그런 놈이 술을 먹었다는 게 난 더 어이가 없어. 매번 뭐만 하면 아프다고 난리를 쳤던 게 이런 이유였다고? 정말 그거야? 딸, 우리는. 아빠, 미안하고 고마운 거 다 알겠어. 근데 지금 오빠가 몇 살인 줄 알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지. 내 신장이 맞았으면 나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오빠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준 돈을 술값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거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잖아. 말이야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무섭고. 맞아. 오빠 말 틀린 거 없어. 근데 효도한다고 유세 떠는 건 오빠잖아.
이식해줘서 엄마가 살아난 만큼 고생시키는 것도 오빠고, 아니야? 이야기할수록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자식에게 엄한 분이셨어요.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와 오빠는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녔다는 이유로도 혼쭐이 나곤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던 겁니다. 그게 큰 수술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서더군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밤새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요? 기가 막혔죠. 얘가 정말 오늘따라 왜 그래? 딸, 제발 그만. 어머니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어떤 취급 받는지 알아? 회의 시간 바뀐 것도 말 안 해줘.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그래도 나 버텼어. 진짜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기도 싫은데 꾸역꾸역 일을 악물고 나갔다고. 근데 그렇게 번 돈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럼 때려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나한테 풀지 말고. 넌 조용히 가만히 있어. 동생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빠, 제가 먼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이 정말. 됐어. 내가 나갈게. 그냥 이런 걸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 속이 편하겠냐? 생각 좀 해보자, 응? 그래. 엄마가 너희 오빠 잘 타일러 보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회사는 그만둬. 엄마랑 아빠 네가 주는 용돈 없이도 살았어. 당분간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거 참고 견딘다고 안 끝나. 알겠니? 어머니는 속상한 듯이 눈물을 글썽이셨죠. 대답해 얼른. 엄마 속 까맣게 되는 거 보고 싶어서 나간다고 그래? 이렇게 나가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얼른 대답하라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회사를 완전히 그만뒀죠.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저 역시도 미련 없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출근병이라는 게 일단 사라지는 걸 느꼈죠. 출근을 하려고 눈을 뜬 순간부터 회사에 있는 내내 몸이 시름시름 아픈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라 퇴근 시간이 되면 깔끔하게 나아버리는 바로 그 병이요. 또 퇴근 후에도 다음날 출근을 떠올리는 순간 몸이 긴장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한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압박감이 없으니 오히려 금방 잠에 빠지더군요.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졌죠.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설득해서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분명 2, 3일이면 그만둘 것 같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오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은 안심이 되어서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계획을 잡는 게 더 설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의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 손 가득 특산품이 들려 있었죠. 한라산 소주와 한라봉차, 그리고 면세점에 들려서 사온 어머니 화장품을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선 집의 분위기는 제 기분과는 정반대였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테이블에는 오빠, 그리고 맞은편에는 삼촌이 계셨고 엄마는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적막에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 짐을 풀고 조심스럽게 나갔죠. 제가 입모양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진 눈을 감고 고개를 희미하게 저어 보이시더군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공기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행동이야? 현장 직원들한테 반말 섞어가면서 어깨도 툭툭 치고 그랬다며?
제가 뭐예요? 그냥 경력차 그런 거지 별다른 이유 없었어요. 수고했다고 하는 게 같은 직원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고했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너 예의도 몰라? 한참 나이도 많아서 아버지 삼촌 뻘 되는 분들한테. 삼촌,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데 왜 그러세요? 너 그냥 격리야. 인사과 업무의 사무보조 자리라는 거야. 이번에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현장 직원들 한 명씩한테 모두 찾아뵙고 사과 제대로 드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리 그래도 아랫사람인데 너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해? 현장 직원들이 왜 네 아랫사람이야? 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그럼 당연히 제가 윗사람 아니에요? 윗사람이면 수고했다고 직원들 다독일 줄도 알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와, 진짜 미치겠다. 너 여기서 일한 거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어. 현장 직원들이고 우리 공장 어딜 다 뒤져도 다 너보다 오래 일했고, 그런데 고작 신임 나부랭이가 지금 현장이랑 사무직이랑 급을 나눠?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급의 직원이라도 그래요. 수고했다는 말이 왜 잘못인지 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어요. 삼촌은 몇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죠. 남겨진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칠게 한숨을 쉬었고요. 오빠는 신경질을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보다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오빠가 이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죠. 어머니가 꾹 감고 있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눈에 떠오른 커다란 분노를 말입니다. 여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착하지. 우리 여보 이제 화 안 내기로 했잖아. 알아. 그랬지. 우리가 약속했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놓으면 편하다고. 기억하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맞아. 그렇지. 비록 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긴 했어. 나이도 많은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반말을 했다니. 그래도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은 건 친근함 그런 걸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나? 내가 애를 그렇게 키웠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일단 여보, 심호흡을 좀 해봐. 내쉬고 들이마시고, 응? 아버지는 마치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처럼 보였죠. 흥분한 한 마리의 짐승을 달래듯이 적절하게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제압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쉼 호흡을 연달아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호흡은 뚝 하고 끊어졌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보.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늘을 빻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거의 바지자락을 잡고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볍게 떨어뜨리고는 바로 오빠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오빠의 입은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컴퓨터 키보드의 자판 몇 개가 낱개로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키보드 사이로 기역과 히읗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오빠가 소리를 지르기도 직전에 모니터도 빡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고 말았어요. 엄마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이래? 미쳤어? 짜증나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죠. 이걸 왜 부수냐고! 아들? 그렇다고 널 부셔버릴 순 없잖니? 연결된 전선을 다 뽑고 본체를 들어올려서 화장실에 던지더니 소리를 지르는 오빠를 뒤로 하고 위에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눈이 반쯤 뒤집혔고 급기야 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가 오빠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 아버지였기에 그 충격이 컸는지 오빠는 오히려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편 뺨을 또 내리쳤습니다. 이때는 저 역시도 놀랐죠.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가 오빠를 보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멍하니 넋을 빼고 있다가 집을 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나가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셨습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혹여나 아플까봐, 누가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내가 살아있는 게 꼭 내 아들 생명 깎아먹은 것 같아서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니야. 당신이 그러지 못하면 나라도 말렸어야 했어. 애비라는 게 매번 당신한테만 안 좋은 소리 하게 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속병이 난 거지. 이거 순전히 내 탓이야. 오빠는 그날 새벽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야 했죠. 제게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제게는 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해보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확고하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건 정말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3년의 시간이 흘렀죠. 물론 그 사이에 시간이 무탈하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 걱정에 108배를 들이다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셨고, 아버지는 안 하시던 술까지 드시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부모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그 3년,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고 완벽하게 적응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오빠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사리가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나고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긴 했어도 제게는 둘도 없는 가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였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물가에 내놓은 3살 아이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오빠가 저희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졸린 것처럼 넥타이를 맨 오빠의 곁에 바짝 긴장한 모습에 오빠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결혼할 사람인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인사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단발머리에 귀엽고 둥글둥글한 인상의 여자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빠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만난 2살 연상의 여자였습니다. 그간 오빠는 파주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부모님의 표정은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은 듯 아가씨, 우리가 아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건 알아요?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아유, 엄마, 그런 이야기는.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거지만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동시에 아주 얕은 한숨을 속으로 쉬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혼 허락을. 부모님께 먼저 제대로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3년이나 지난 일로 무슨. 그런데 언니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 입은 웃고 있는데 오빠를 볼 때의 그 눈빛은 거의 제압에 가까웠죠. 엄마, 아빠, 그때는 제가 철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못할 짓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빠는 입을 실룩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해요. 어머니는 눈을 꾹 감으셨죠.
저 역시도 뭔가 가슴 안쪽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는 언니의 손을 잡고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못난 아들을 잘 잡아줘서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하셨죠. 언니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그것을 느꼈죠. 둘은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자금은 어느 정도 모였으며 계획하고 있는 결혼식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빠는 그 곁에서 고개만 연신 끄덕였어요. 오빠가 아무리 변했다고는 해도 언니와는 전혀 접점이 보이진 않아서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빠는 언니에게만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어색한 첫인사가 끝나고 배웅하는 길, 오빠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귀까지 빨개져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에서 꺼낸 봉투를 제 손에 꽉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니? 뭘 준 거야? 저도 봉투 속을 확인했죠. 안에는 5만원 지폐 20장이 들어있었어요. 나한테 용돈... 목이 꽉 막혀서 더 말은 하진 못했죠. 그걸 보는데 예전에 제가 심한 말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끔찍했기에 그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는데 막상 이걸 준비했을 오빠를 떠올리니 몇 년 동안 제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오빠가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적었지만 사실 오빠에 대한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제가 수능 준비에 한참일 때는 발소리 한 번 낸 적 없었고 그 좋아하는 미역국도 몇 달간은 끊었었죠. 제 성인식 때 첫 향수와 꽃을 선물한 것도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어린 시절에 오빠는 제 우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는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하지만 전 자라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오빠가 너무했어. 이건 선을 넘었어.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생각과 감정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건 넘쳐날 테니까요. 이제와 그때 저도 오빠를 믿어주고 예전처럼 위지했다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과 싸우고 나서 문을 쾅 닫으면서 밀려오는 후회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는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새 언니와 함께 잘 살아갈 오빠를 위해서 결혼 선물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저 역시 진심으로 오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가족이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래요. 후회하지 않게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